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쿨링 모델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 길게는 하지 않고요. 한 30분에 40분 정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 중간 시험 뭐 전이나 후나 시간이 되실 때 뭐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는 그냥 뭐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교육 수준마다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연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반대로 본다면 워커 입장에서 본다면 어, 교육 수준별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 12년인 사람의 경우에 받게 되는 연 소득이 2만 달러가 될 텐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노동 시장이 존재하고 교육 수준별로 마치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쟁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이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2만 달러 그 다음에 13년의 교육 수준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이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이 2만 3천 달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별로 어, 워커의 경우는 받게 되는 급여,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급해야 되는 급여를 연결해 놓은 곡선을 우리가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 혹은 뭐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프로파일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교육 수준이고 스쿨링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 소득인데 이건 연소득 임금, 뭐 연간 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버드 슬로핑 하다는 것은 이제 우상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케이브 헤어, 그러니까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컨케이브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컨벡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컨케이브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향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가 더 많은 근로자가 더 많은 그 비용을 투입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울기인데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점을 연결한 어떤 직선의 기울기 혹은 한 점에서 이 프로파일과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교육 수준을 1년 더 받을 때 임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래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의 기울기는 다음에도 나오긴 하는데 교육 1년 더 받을 때 늘어나는 급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Rate of Return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케이브 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함수가 컨케이브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뭐 규모 수익이 체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았을 땐 앞에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는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 많죠.
그런데 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았다고 할 때 17년만큼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면 1년 더 교육을 받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은 점점점 감소한다.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규모 수익 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생산함수의 미시경제학에서 생산함수의 이제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고려하는 경우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이제 바로 이게 교육 수준이죠. 인적 자본을 적게 축적하고 있는 경우에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인적 자본을 추가로 축적했을 때 받게 되는 리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크지만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인적 자본을 추가로 더 축적했을 때 받게 되는 리턴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가 컨케이브하다는 것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바로 rate of return to schooling이고요. 교육에 대한 수익률, 여기서는 이제 한계 수익률 혹은 뭐 그냥 수익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한계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시였죠.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받는 것이 최선인가 각 사람들에게 교육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수익률은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소득이 몇 퍼센트 늘어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소득의 퍼센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소득이 혹은 뭐 연봉이 몇 퍼센트 늘어나는가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교육을 12년 받는 경우에 소득 수준이 한 2만 달러고요. 13년 받는 경우에는 2만 3천, 14년 받는 경우에는 2만 5천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1년 더 받게 되면 소득이 몇 퍼센트 늘어나는지 연간 소득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연간 소득은 2만 달러였고 13년으로 1년 더 교육 수준을 늘리면 그때 소득 수준은 2만 3천 달러였었어요. 그러면 1년 더 교육을 받을 때 12년에서 13년으로 소득은 3천 달러만큼 늘어납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 늘어나게 되었는가? 2만 달러에서 2만 3천으로 3천 달러 늘어났으니까 3천 나누기 2만 하면 되고요. 이제 이건 12년 교육을 받을 때 웨이지였습니다. annual wage. 그럼 3천 나누기 2만 하면 15%가 되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12년일 때 rate of return은 15%.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13년인데 13년에서 14년으로 1년 더 교육을 받는다면 13년 교육을 받을 때 annual wage는 2만 3천 달러였고 14년으로 가면 이때 웨이지는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3년에서 14년으로 교육 수준이 1년 늘어난다면 소득은 2천 달러만큼 늘어나고요. 2만 3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늘어난 거니까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 8.7%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교육 수준에 따라서 rate of return, 교육에 따른 수익률을 혹은 한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값은 어떻게 도출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wage schooling locus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이 wage schooling locus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가 주어진다면 프로파일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한계 수익률 혹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컨케이브예요.
그래서 자본, 인적 자본 축적에 따른 한계 수익이 체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교육 수준을 1년 더 높일 때 늘어나는 소득이 비교적 크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늘어나는 소득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수익률도 같은 성질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것은 12년에서 13년으로 갈 때 15%였나요? 15%였고 15%였고 그 다음에 13년에서 14년으로 갈 때는 8점 몇 %였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율 혹은 리턴이 수익률이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18년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때의 분모에 해당하는 건 3만 달러가 되고 19년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여기서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은 작고 분모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ate of return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12년에 대응하는 값이 15%, 그 다음에 13년에 대응하는 값이 한 18%, 8%죠. 8점 몇 %, 이렇게 대응해 보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수익률 곡선을 찾아볼 수 있겠죠.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을 1년 더 받는다면 소득이 몇 %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곡선이 바로 MRR 곡선입니다. 자,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에 추가해 보고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스탑핑 룰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계속 받아가다가 어느 조건이 딱 충족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스탑핑 룰이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멈출까? 바로 그 조건을 보여주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스탑핑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언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까? 뭐 같은 말이겠죠. 스탑핑 하는 거죠. 고등학교만 마치고 학교를 나올 것인지 아니면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학교를 이제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사람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선 다른 경우는 나중에 보고 어떤 사람의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R은 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와는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대한 선호, 시간에 대한 할인율, 얼마만큼 미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만큼 미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뭐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린 여기에서 대체로 할인율과 이자율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더 받는다고 해서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경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 수준이 변한다면 그러면 뭐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이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자율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인율의 개념을 이자율과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이 사람이 선택하게 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디스카운트 레이트과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 사람이 교육 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죠.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MRR은 교육에 대한 수익률은 이제 붉은색, 우하향하는 붉은색 곡선이죠.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교육 수준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수준을 제가 S*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할까? 스탑핑 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자신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과 교육에 따른 수익률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R인 이 사람은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도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고 왜 이 점을 선택해야 되고 왜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에, 이 사람에게 최선인지 이게 왜 스타핑 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보죠. 교육을 S0만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S0만큼 받고 여기에서 멈추면 스탑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제가 W0를 받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한 달 일을 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4월 달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통 월급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20일쯤 나와요. 뭐 어떤 회사는 25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일 혹은 25일 이렇게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20일에 나오는 경우 저도 이런 회사도 한번 다녀보고 지금 서울여대는 25일에 월급이 나와요. 25일이라고 한번 20일이 사실 조금 더 재밌기는 해요. 20일 생각해보죠. 4월 한 달을 일을 하는데 월급을 4월 20일에 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일치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고 아직 열흘치는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하지 않은 열흘치에 대한 급여를 미리 땡겨서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 지급 받는 거예요. 10일치에 대한 노동 서비스에 대해서 선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의미를 뭐 하자고 부여하겠다면 뭐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급여를 먼저 받는 경우 1월 1일에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급, 선급이라고 그러나요? 네. 여기서 이제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지 않고 이 S0만큼 그쵸 교육을 받고 제가 취직을 하게 된다면 W0를 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월 1일에 W0를 받는 거죠. 그쵸? 참 여기 어떤 가정을 하냐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과 이자율이 같다고 앞에 나오나요? 네, 잠시만요. 네, 따로 얘기는 없는데 그냥 편의상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이자율을 이제 같게 우리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여기 있네요. 마켓 인터레스트 레이트예요. 이자율과 같다고 보죠. 그러면 급여를 먼저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급여를 뭐 편의상 은행에 예치를 해둔다라고 한번 해보죠. 급여를 받았고요. W0만큼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해요. 그럼 1년 뒤가 되면 1 플러스 R에 W0가 되겠죠. 이자하고 원금 이자율이 R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5%, 3%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1년 뒤가 되면 이제 제 소득은 1 플러스 R에 W0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R은 뭐냐면 바로 제 할인율 혹은 시장 이자율과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초이스 2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초이스 2입니다. 우선 이제 급여를 먼저 받고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지급. 자, 그 다음에 초이스 1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교육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럼 이제 1년 뒤가 되면 1월 1일이 되겠죠. 1년 뒤가 되면 이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교육을 1년 더 받았으니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게 되냐면 보시죠. 지금 현재 교육 수준이 S0일 때 이 사람의 교육에 대한 수익률 Returns to Schooling은 R0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었더라면 W0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뭐 가로축의 변수가 한 칸씩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Years of Schooling이 이제 1년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그냥 continuous 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관 혹은 뭐 그냥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타핑 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왜 가로축의 변수가 한 칸 늘어나는데 뭐 그냥
returns to schooling을 R0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교육을 더 받지 않았더라면 W0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더 교육을 받으면 Returns to Schooling이 R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1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8%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게 되냐면 여기에 1 플러스 R0만큼을 곱해서 받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Returns to Schoo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1년 더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임금 곱하기 1 플러스 returns to schooling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여기의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년 뒤에도 먼저 월급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뭐 요즘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정도 여러분 뭐 초중고등학생 그렇게 학습 지도해 주거나 혹은 시험 준비 도와주거나 공부 가르쳐 줄 때 정도 아마 선불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뒤에 얼마를 받고 일을 하게 되냐면 1 플러스 R0에 W0를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1년 뒤에 이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금 R보다 R0가 더 높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W0만큼을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 교육을 1년 더 받고 Returns to Schooling 곱하기 지금의 급여를 받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더 좋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1년 더 다니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초이스 1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초이스 1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스토리는 이렇고요. 이걸 다 우리가 생략하고 뭐 선지급을 받든 뭐 은행에 예치를 하든 뭐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교육을 받을 때의 Returns to Schooling이 R0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R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보다 교육에 따른 수익률이 더 높다면 당연히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0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최선이겠죠.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이 둘이 같아지는 점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Returns to Schooling과 시장 이자율이 같아지는 점에서 스탑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스탑핑 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와 소득 수준의 차이, earnings. 사람마다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사람마다 소득 수준의 차이도 발생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우선 교육 수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차이가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에 초점을 맞춰 보죠. 자, 우선 사람마다 뭐 당연히 교육 수준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대체적으로 더 높겠죠. 물론 이제 교육 수준이 같아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요인은 여기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같은 교육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의 목적은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제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의 차이가 있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현재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는 우리가 편의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이자율과 같게 보자라고 이제 가정을 했던 것이고, 사람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사람이 있고 할인율이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수익률, returns to schooling, 곡선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나타나냐면 능력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ility difference 때문에 능력 차이. 그러니까 왜 능력 차이 때문에 returns to schooling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먼저 먼저 디스카운트 먼저 보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고 두 번째 케이스에 가서 왜 ability의 차이에 따라서 rate of return이 달라질 수 있는지, MRR 커브가 어떻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지는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선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렉스와 베티가 있는데요. 알렉스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제 RA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게 알렉스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이고, 그 다음에 베티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RB, 베티. 그래서 지금 알렉스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까? 지금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rate of return 혹은 returns to schooling 커브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MRR 커브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에 대한 수익률 곡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스토핑 룰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곡선과 그 다음에 MRR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11년, 그 다음에 베티 같은 경우에는 12년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 어닝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로 돌아가서 11년 교육받는 사람은 아까 대략 한 2만 달러였나요? W11만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년 교육을 받은 사람은 W12만큼 급여를 받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사람의 MRR 커브가 같다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커브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가 두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 혹은 로커스 프로파일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RR 커브가 교육에 대한 수익률 곡선이 교육 수익률 곡선이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빌리티의 차이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빌리티의 차이가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모형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우선 어빌리티의 차이는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과 어빌리티 수준이 낮은 사람의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서 그림에서는 알렉스와 베티가 모두 같은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를 갖는다고 했는데, 만일 두 사람의 어빌리티가 다르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이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동일한 교육 수준, 스쿨링입니다. 동일한 교육 수준을 선택했을 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보다 더 위쪽에 있는 사람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가 바로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는 서로 다른 이제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리턴스 투 스쿨링에 대한
그 곡선 MRR이죠. Marginal Rate of Return 커브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잘못 칠했는데요. 우선 여기 왼쪽에서는 파란색이 브릿이고요. 브릿의 MRR 스케줄이 바로 MRRB 여기선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애비입니다. 애비의 MRR 스케줄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S만큼의 교육 수준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브릿의 웨이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은 곧 브릿의 어빌리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우리가 어빌리티의 차이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만 보고 싶으니까 이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RR 커브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교육에 대한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S만큼의 교육 수준을 선택을 했을 때 애비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의 기울기,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 기울기와 그 다음에 브릿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브릿의 어빌리티가 더 높기 때문에 곡선이 위에 있는 것이고요.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가 얘가 바로 하이 어빌리티, 이제 로우 어빌리티라고 불러보죠. 그러면 S만큼의 교육을 받았을 때 브릿의 경우의 기울기와 이 웨이지 스쿨링 프로파일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보면 될 텐데 애비 같은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 반드시 이 점에서 접해야 되겠죠. 찾아보면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브릿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가팔라요. 기울기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둘이 S만큼의 교육 수준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교육을 한 단위 늘리면 혹은 1년 더 교육을 받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이 몇 %인가 당연히 브릿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왼쪽 곡선에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브릿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죠? 애비입니다. 제가 색깔을 잘못 칠했어요. 그래서 애비가 붉은색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애비가, 근데 이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MRRA가 애비고요. MRRB가 브릿이니까 그래프의 색깔만 제가 좀 헷갈려서 만들다가, 그래서 당연히 MRR 커브를 그려본다. 그러니까 Rate of Return 커브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의 수익률 곡선이 더 오른쪽 혹은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시면 Marginal Rate of Return 같은 경우에 MRR 스케줄이 하이 어빌리티의 경우에 이제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이 더 바깥쪽에 있는 혹은 더 위쪽에 있는 수익률 곡선, Rate of Return 스케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얼마만큼의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하는지를 볼 텐데요. 이쪽이 브릿, 그 브릿의 어빌리티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High. 그 다음에 이쪽이 애비입니다. 애비는 Low예요. 두 사람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같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MRR 커브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만나는 점에서 교육 수준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애비는 11년을 선택을 하고 브릿은 12년의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좀 간단할 텐데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년 교육 수준을 선택한 애비의 경우에는 자신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에서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될 테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브릿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니까요. 지금 빼고 여기에서 W11의 A만큼이 바로 애비의 소득이 될 것이고, 브릿의 경우에는 12년 교육 수준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웨이지 스쿨링 로커스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돼요.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의 소득 수준은 W12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애비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애비가, 지금 애비는 교육을 11년밖에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11년을 선택한 것이죠. 11년밖에 받지 않았는데 만일 애비가 12년을 교육을 마친다면, 1년 더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마친다면, 그러면 브릿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비는 만약에 1년 더 교육을 받게 되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뭐 혹은 교육 수준이 11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드롭아웃 하는 학생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의 어떤 평균 소득 수준과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바로 지금 애비와 브릿의 소득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그냥 먼저 보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제가 한 3, 40분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보다 1,000만 원이나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분석을 잘 모르거나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관련 부처 장관, 뭐 부총리죠, 그렇죠? 예.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들 다 설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반드시 졸업하도록 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자퇴를 못하게 하는,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법안을 만들었다, 제정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자, 모두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연봉 불이익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빌리티 차이가 없다면 이게 맞죠. 1,000만 원만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왜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11년 교육 수준을 선택한 것이, 이 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저는 수학 능력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 특히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 어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슨 IQ 테스트 점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한국과 같이 수능 점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성적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학교 성적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학교에서 1등한 학생과 이쪽에서 1등한 학생이 같은 능력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내신 점수 같은 걸로 평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무슨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으로 어빌리티를 측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빌리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량화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어빌리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빌리티의 차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빌리티의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11년 교육을 마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금액 차이가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받는 급여가 W12의 A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금 격차는 궁극적으로 결국 이 두 그룹,
브릿에 해당하는 사람과 에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12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그룹 혹은 두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제 소득 격차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슬라이드네요. 잠시만요. 예,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 만약에 시간이 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사람의 MRR이 같다면, 다시 말하면 Returns to Schooling이 같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어빌리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알렉스와 베티의 경우에서처럼.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급여 차이는 바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rate of retur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turns to schooling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은 그 능력의 차이, 어빌리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베티의 급여와 급여 수준과 알렉스의 급여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정확히 returns to schooling이에요.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처럼 브릿과 에비의 경우에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어빌리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급여 차이를 rate of return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비의 교육 수준을 1년 더 늘려서 12년으로 맞춰준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급여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빌리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제가 PA라고 하는 점과 PB라고 하는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returns to school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에 따른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12th grade에 대한 rate of retur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이그젬플에서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returns to schooling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찰된 11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관찰된 거예요. 데이터 마치 꼭 데이터에서처럼 12년을 교육받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뭐 소득 격차랑 같은 것이죠. 이건 이제 returns to schooling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어빌리티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과대 추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빌리티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잖아요.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ability bias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비와 브릿 같은 경우에는 ability difference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소득 차이를 가지고 12년째죠. 12th grade에 대한 12th grade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바로 두 사람의 소득 차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에비와 브릿 같은 경우에 임금 차이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교육 수준의 차이, 그래서 요만큼이 교육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에비의 교육을 1년 더 늘려주면 전체 소득 격차 중에서 이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요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데 이 줄어들지 않는 임금 격차는 이제 어빌리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